네, 안녕하세요. 장병탁입니다.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어,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동향, 그 다음에 앞으로는 또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인공지능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항상 주말을 끝나고 나면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의미로요. 좋은 의미로. 그래서 계속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AI 자체가 워낙 응용이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인공지능이 뭔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너무 많은 일이 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 하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AI가 뭔지 사실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는 아주 포괄적으로 보면 사실 AI는 1950년대 오래전에 70년 전에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 그 다음에 뭐 사람처럼 행동하는 기계 그래서 사람을 닮은 기계를 만들려고 출발했습니다. 엄청나게 야심찬 일이죠. 그래서 사고하는 기계, 그 생각하는 기계. 챗GPT가 지금 보면 사실 언어를 어, 구사하고 있고 정말로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하는 기계. 이제서야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한 가지고요. 보시면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주변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사고한 결과를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 지각, 행동하고 정말 사고하는 에이전트, 사람을 닮은 인지 능력을 갖는 에이전트. 정말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드는 게 사실은 인공지능 연구의 꿈이고요. 그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거를 잊어먹고 조각조각을 하느라고 핵심을 잊어먹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이거에 깔려있는 핵심 기술은 사실은 학습하고 추론하는 겁니다. 기계가 어떻게 학습을 하고 지금 똑똑하게 만드는데 학습을 통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풀려면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AI 였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좁은 AI, narrow AI, 작은 문제를 푸는 지금 실제로 응용이 되는 거는 작은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면 지금부터 벌써 시작되고 있는 건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범용의 인공지능 기술. 사실 AGI는 보통은 기본적으로 정의하기는 사람이 하는 모든 다양한 종류의 일에서 인공지능이 사람만큼 할 수 있으면 그게 원래 보통은 AGI라고 저희가 정의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건 논의 대상인데 챗GPT가 사실은 언어를 학습한 다음에 다양한 분야 도메인의 지식을 다 갖추었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얘기를 하니까 AGI라고 종종 얘기하기도 하는데 좀 더 엄격한 의미로 AGI는 그거보다는 사실은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아직 AI가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그게 앞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만약에 AGI에 도달한다고 하면 ASI 그래서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그러니까 사람 지능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올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실제로 AGI에 도달한다면 ASI 슈퍼지능이 오는 건 제 생각엔 금방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못 가진 다른 다양한 좋은 기능들을 AI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메모리 능력, 기억 능력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빨리 계산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 머리로는 평생 공부한 걸 계속 확장하는 게 사실은 아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기계는 계속 칩을 확장하면 확장할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중요한 거를 한다면은 사실은 AI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사람을 능가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생각한 AI였고,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AI를 한번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계라고 했는데, 생각하기 위해서 문제를 이해하고 주변 환경을 이해해야 되니까 지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지각, 사고, 행동하는 에이전트.
이제 이상적인데, 실제로 네로 AI를 보시면 지각하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주로 시각 능력에 의존합니다. 실제로 사람도 80% 정보를 시각에 의존해서 정보를 우리가 취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사고하는 부분은 언어를 오래 연구했고요. AI가 가장 오래 했고, 사실 챗GPT가 거의 이 문제는 푼 거나 마찬가지죠. 글자로, 언어로, 특히 글로 입출력을 하고 생각하는 거는. 그다음에 지각은 아직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영상,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뭐 비디오 같은 걸 조금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초기고, 그래서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직 AI가 잘 못하는 거는 행동 부분은 잘 못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챗GPT가 어떻게 보면 지각, 사고,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이때 지각은 글자로 입력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진 정도는 입력을 받죠. 아직 초보 단계고. 근데 생각은 꽤 잘합니다. 언어적인 사고를 하니까. 근데 행동은 역시 글로만 출력을 합니다. 진짜 행동은 아니에요. 물리적인 세계에서 물 좀 갖다 줘 그러면 아직 챗GPT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미리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약간 미래는 행동하는 AI가 아직은 남아있는 연구 분야입니다. 사고는 상당히 지금 잘하고 있고 지각은 이미 시작했는데 아직은 조금 연구는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지각하고 정말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런 사람을 닮은 로봇 같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지는 게 AI가 앞으로 아마 계속 발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70년이 됐고요. 70년 이상이 1950년 정도로 출발을 보는데 아, 인공지능이란 말이 만들어진 건 정확하게 1956년입니다. 근데 그 전에 벌써 1950년 정도에 우리 컴퓨터 아버지로 불리는 앨런 튜링이 벌써 인공지능의 기반 아이디어 같은 거를 조금만 글로 쓴 게 있고 그런 걸로 본다면 70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 70년 사이에 AI가 사실은 겨울도 있었고 야단도 많이 맞고 했는데 지금 하는 AI는 과거 AI하고 상당히 다르게 그 사실 패러다임 시프트를 그 사이에 한 번 했습니다. 그게 바로 머신 러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AI를 똑똑한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아는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주려고 암기식 교육을 해가지고 기계를 똑똑하게 만들려고 50년 이상을 사실 연구했고요. 프로그래밍 하려고 한 거죠. 그 방식으로는 정말로 쓸만한 AI를 만들기 어려웠는데 지금 하는 방식은 혁신입니다.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고 기계한테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공부하게 만들어서 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게 유도합니다.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고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내도록 해서 계속 스스로 똑똑해지게 만들었더니 챗GPT까지 아니면 알파고나 챗GPT 같은 일들이 생긴 거고 그래서 핵심 기술로 보면 사실 AI는 지금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통해서 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현대 AI로 넘어왔고 그게 제가 보기엔 한 2000년 전후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부터 이런 게 시작됐다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마치 물리학에서 100년 전에 양자역학을 하면서 현대 물리학으로 고전 물리학이 현대 물리학으로 넘어온 것처럼 인공지능은 100년 후에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AI에서 아까 지식을 넣어주는 프로그래밍하는 방식에서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시프트 하면서 현대 인공지능으로 왔고 그래서 머신러닝 그게 이제 발전해서 최근에 딥러닝 그 다음에 그게 더 다시 발전해서 지금 얘기하는 생성형 AI 생성형 AI는 기술적으로는 딥러닝의 연장선상입니다. 딥러닝을 하는데 그 나오는 기능 자체가 정말로 글자를 예전에 생성형이 아닌 거를 대조한다면은 그냥 판단형 AI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많은 옵션을 줬을 때 어느 게 더 좋은지 고르는 문제, 이런 거를 잘한 게 알파고가 그거에 좋은 예입니다. 바둑을 어느 수를 두는 게 가장 좋은지 선택하는 문제, 판별하는 문제, 뭐 분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AI가 잘해온 거는 이미 머신러닝으로 비교적 잘해왔는데 지금 생성형 AI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판별을 하는 게 뿐만 아니고 글을 써줍니다. 생성을 해요. 출력 부분이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그림도 그려주고 여러 개 중에 고르는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줍니다.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임팩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은 지난 한 20년 사이에 시리, 왓슨, 그 다음 자율주행 같은 게 시작됐고, 알파고가 나왔고,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챗 GPT나, 제미나이나 구글 제미나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발전의 속도가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한 것보다 학습을 시켰더니 일단 데이터가 많아지기만 하면 예전에 막 10년 이상씩 걸리던 일들이 2, 3년 안에 막 일어나고 최근에는 그게 사실은 몇 개월 사이에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일도 있는데 물론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사실은 연구한 걸로 보면 꽤 오래 해왔고 데이터 같은 게 축적이 돼 있다가 화면에 드러나는 게 지금 그런 것들도 종종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계속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학습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처음에는 잘 못할지 모르지만 학습을 하면 기계가 인간도 그런 것처럼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술을 너무 많이 얘기하지는 않지만 학습을 해서 지능을 구현한다는 게 프로그래밍해서 구현한다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이해 못하거나 중요시 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 AI 일어나는 게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습을 한다는 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사람이 학습하는 건 사실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얻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런 게 학습이에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가지고 그걸 미래 내가 의사결정하거나 문제 푸는데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쌓는 거고 경험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고 문제를 잘 푸는 건데 그 경험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결국은 기계로 보면 데이터입니다. 경험한 걸 데이터로. 그래서 여기 학습의 전형적인 예인데 인형이 하나 있는데 사람을 닮은 이게 멀리 걸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한번 걸어보고 시행착오를 합니다. 학습의 원리 중에 하나 시행착오예요. 해보고 조금 멀리 걸어가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반복합니다. 근데 바로 넘어지면 그거는 포기해요. 버리고 다른 걸 해요. 그래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해가지고 시행착오를 해서 멀리 걸어가는 방식이 있으면 그걸 취하고 아니면은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류를 교정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진 거는 내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오류를 교정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2000번을 시행착오 했더니 넘어지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사람을 닮은 인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똑같은 원리로 두 발이 아니고 네 발 달린 동물이 걸어가는 걸 배우는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고 좋으면은 취하고 나쁘면 버리고. 그래서 이게 약간 강화학습의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기 개선이에요. 계속 스스로 개선이 됩니다. 점점 좋아져요. 어쨌든 시간이 가면은 계속 좋아져요. 이게 학습의 기본 원리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주면은 강아지냐 고양이냐 알아맞추는 문제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프로그래밍으로 하면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사람이 우리가 보면 바로 알죠. 그래서 이 문제를 코딩을 하려고 하면 지난 50년 동안 그러니까 초기 AI가 이 문제를 못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나오면서 학습하는 개념으로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눈동자를 뭐 캐치하는 프로그램을 내가 따로 짜고 뭐 눈썹의 길이가 얼마고 눈 길이가 얼마고 입 모양은 어떻고 이런 걸 따로따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런 걸 피처라 그러는데 특징을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뭐 규칙을 만드는 게 옛날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눈동자가 어떻고 귀 모양이 어떻고 코가 어떻게 생겼으면 강아지고 또 뭐 눈이 어떻고 코가 어떻고 어떠면은 고양이고 이런 규칙을 내가 10개, 100개 사실은 1000개는 넣기 어려워요. 넣어도 헷갈립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그런 걸로 할 수는 있지만 사람처럼 구별하는 건 불가능했는데 지금 딥러닝 방식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강아지 사진 천장 모으고 고양이 사진 천장 모으고 강아지는 1이라고 가르쳐주고 고양이는 0이라고만 가르쳐주고 나머지는 다 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구조가 층이 많은 신경망, 사람의 뇌 구조를 흉내낸 신경망인데 이게 층이 많기 때문에 딥러닝이라고 부르고 어쨌든 입력을 주면 뭔가 계산해가지고 신경세포들이 출력을 계산합니다. 학습한 것. 그래서 아까 오류 교정을 한다 그랬죠. 어떻게 하냐면 입력 주고 출력을 오른쪽으로 계산해보고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에라를 계산할 수 있고 그걸 교정을 합니다. 왼쪽으로 가면서 교정하고 오른쪽으로 추론하면서 정답을 계산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 아까 천장, 이천장의 사진으로부터 강아지, 고양이 구별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하겠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 문제는 천장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만장씩 2만 장을 주면 천장보다 잘합니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20만 장을 주면 더 잘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200만 장을 주면 더 잘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2천만 장을 주면 더 잘해요. 2억 장, 2천억 장, 2조 장. 예를 들면 강아지, 고양이 사진 뭐 계속 모아가지고 하면 어쨌든 성능은 계속 향상돼요. 이게 바로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아까 규칙을 내가 뭐 100개를 넣었다고 해서 1000개를 넣었다고 하면 1001번째 규칙을 넣는 순간 그동안 잘 되던 게 망가져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근데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게 했더니, 그러니까 이 깊은 신경망 구조 안에 어마어마한 규칙이 사실은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한 규칙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구두로 말씀드린 부분을 사실 수학적으로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 알고리즘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는 가겠습니다. 근데 있으니까, 이게 이제 1986년 정도에 개발한 에라 백 프로퍼게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지금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에서 항상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많이 발전하긴 했고요. 그렇지만 원리적으로. 그래서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고, 출력이 정답이 1인데 타깃이 1인데, 실제로 0.6을 출력했으면 1 빼기 0.6만큼 에러가 생긴 거고, 그 0.6의 에러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약간 미분의 개념이 들어가는데, 에러를 조정해서, 그러니까 웨이트를 조정해서, 미분해서, 그 수정,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하지 않으면 이제 수렴하고 학습한 건데, 어쨌든 델타 W만큼 그 웨이트를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진 주고, 계산해보고, 에러 계산하고, 교정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쨌든 성능이 향상됩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감독학습이라는 거고 정답을 알려주죠. 정답을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무감독학습도 있고 강화학습도 있는데 사실은 감독학습을 알면 무감독 강화학습은 그의 변형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감독학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강화학습은 그 원하는 출력이 정답이 아니고 조금 복잡합니다. 조금 복잡해요. 사실은 여기서 아주 자세히 있는 설명, 아까 보여드린 건데 뭔가를 잘한다는 거를 표시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내가 해본 거하고 진짜 잘하는 거하고의 차이를 역시 뭔가를 오류를 교정하는 게 기본 개념이고, 여기 식으로 써기는 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멀리 걸어갔다는 것만 측정할 수 있으면 내가 잘하는 거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에서부터 걸어간 거리를 계산해 보면 되죠. 실제로 걸어가니까. 그래서 하여간 그 차이를 줄여주는 게 강화학습인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좀 해야 돼서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합니다. 강화학습의 사실 좋은 예는 주식 투자예요. 현재에서 주식을 내가 산다고 하면 행동이죠. 근데 이게 산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바로 평가가 안 돼요. 나중에 가야 평가가 돼요. 예를 들면 내일이든지 아니면 한 달 후가 가야 내가 지금 주식을 잘 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가본 미래에 대한 평가를 넣어야 돼서 그 목적 함수가 조금 어려운데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미래 타깃하고 현재 예측하는 거하고 차이를 계속 줄여줍니다. 그래서 전공으로는 사실 prediction error라고 하는데 예측한 에러를 그냥 에러가 아니고 예측한 에러를 줄여주는 게 사실 강화학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옛날에 따로따로 하던 방식을 옛날에 컴퓨팅 파워도 없고 그러니까 문제를 쪼개서 풀었어요. 아까 강아지 사진을 통째로 넣으면 사실은 메모리가 모자라서 사실 딥러닝 구현을 못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상 처리를 해가지고 눈 모양, 코 모양, 귀 모양을 분석한 다음에 특징을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신경망 구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딥러닝은 그냥 통째로 영상을 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을 그냥 통째로 주고 목표만 주고 중간 과정을 그냥 기계한테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신경망 구조의 복잡한 프로그램 구조를 어, 아예 통째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면 그 사진을 주고 남자냐 여자냐를 알아맞히는 이런 문제를 푼다고 하면 이게 컨볼루셔널 뉴럴넷이라는 딥러닝 구조인데 영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전에 미리 개발된 건데 딥러닝이 나오면서 나중에 재발견돼 가지고 예, 다시 사용이 됐는데 초기 기술은 사실은 꽤 오래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주면 층을 많이 쌓아가지고 조금 복잡하지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레귤러한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층을 쌓아가지고 하는데 사람 얼굴 사진을 우리가 보기에는 패턴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게 그 찾아지지만 기계는 나름대로 아주 복잡한 패턴을 찾아서 결국은 남자 여자를 구별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절정에 이르게 한 게 제가 보기엔 알파고예요. 알파고는 아까 지금 사진 남자 여자 구별하는 알고리즘을 거의 똑같은 걸 썼다고 보셔도 되는데 입력 바둑판을 마치 영상 보듯이 사람 얼굴 보듯이 하고 컨볼루셔널 뉴럴 넷으로 층을 쌓아가지고 출력을 계산하는데 단지 출력이 0일이 아니고 바둑이니까 19바의 19의 바둑의 좌표에서 어느 수를 두는 게 앞으로 내가 이길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조금 복잡하죠. 사실 알파고는 강화학습이라는 게 들어있어서 강화학습 하려면은 내가 이 수가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value라는 걸 평가해야 되고 그 value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걸 감독학습 문제로 사실은 풀어버렸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입력 주고 출력 계산하는 근데 출력이 되게 복잡한 그렇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아직 생성형 AI가 아니에요. 알파고는 생성형 AI가 아니에요. 판단형 AI예요. 제가 얘기하는 그 판단만 하는 어떤 수가 좋은지 판단만 하는 거였고 그렇지만 이게 계산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문제인데 바둑은 아직은 아무리 빠른 슈퍼컴퓨터를 써도 다 모든 걸 계산해가지고 아직도 못 풉니다. 네, 알파고가 한 거는 그 찍는 거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데 이세돌보다도 더 잘 찍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도의 예측력이죠. 예측하는 거를 학습해서 결국은 인간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게임 같은 것도 사실은 이건 비교적 그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가 사실 알파스타라는 스타크래프트에서 게임도 이걸 학습을 시켜가지고 사람 프로게이머하고 해서 10대 1로 이기는 이런 일들이 이미 2019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계속 자기 개선을 해가지고 성능을 향상하면 언젠가는 인간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속 경험을 한다는 게 결국 데이터고 그 데이터를 축적해가지고 그걸 학습하면 인간 수준을 넘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로 잠깐 넘어와 보자면 사실은 생성형 AI가 기술적으로는 옛날에도 존재하던 겁니다. 여기 이 간단한 신경망이 사실 생성형 AI의 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입력을 주고 출력을 정답을 가르쳐 준 다음에 에라 교정을 해서 학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똑같은 알고리즘을 여기다 적용해도 그게 생성형 AI가 돼요. 근데 입력을 주고 강아지 사진을 출력으로 똑같은 강아지 사진을 정답이라고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에라 교정하는 알고리즘을 똑같이 학습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신경망 구조가 조금 다른데 압축을 했죠. 뉴런 수를 1000개, 500개, 250개, 30개로 줄였어요. 결국은 30개로 압축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팽창을 해가지고 뉴런 수를 늘립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하면 이렇게 학습을 예를 들면 강아지 선장 사진만 만 장을 학습을 시키면 강아지라는 거를 뭔가 학습을 한 거예요. 강아지라는 모델을. 그런 다음에 프롬프트로 강아지 사진 이상한 거를 좀 입력에다가 주면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 이거 반쪽만 주면 출력으로는 완전한 강아지 사진이 생성됩니다. 반쪽을 힌트로 얻어가지고 나머지 반쪽을 메꿔줘요. 그래서 그게 생성형 AI, 그러니까 출력을 생성하는 거죠. 나머지. 그 다음에 입력에다가 뭐 온갖 노이즈를 막 주고 해도 원래 학습한 사진을 생성하고 아니면 아래쪽 반쪽을 하거나 반을 잘라가지고 줘도 생성합니다. 근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외운 거랑 마찬가지예요. 챗GPT는 세상에 있는 글을 강아지 사진 대신에 글을 주고
글을 외워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프리트레이닝의 개념인데 그냥 글을 주고 시를 주고 우리가 외운 것처럼 그러면은 챗GPT가 문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저기 30차원으로 표시한 압축된 거에 언어의 의미, 문법 그런 거를 압축해가지고 기계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 언어의 문법을 배운 겁니다. 이제 문제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렵죠. 지금 생성형 AI, 초거대 AI는 트랜스포머 구조인데 GPT가 T가 요거의 변형입니다. 변형 확장일 뿐입니다. 사실 여기 원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게 아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죠. 판단형 AI라고 제가 반대는 말씀드렸는데 그 알파고는 판단만 한 거죠. 몇 개 중에 출력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이거는 고르는 게 아니고 생성하는 거. 그래서 그림을 생성하는 거고 반대로 이 그림 대신에 글을 주면은 글을 생성하는 거고 뭐 음악 악보를 주면 악보를 생성하는 거고 심지어는 소리를 주면 소리도 생성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의 복잡한 변형은 뭐냐면 사실은 변형일 뿐이에요. 여기 제가 인코딩 디코딩이란 말을 썼는데 정보를 데이터로 준 거를 인코딩하고 정보를 내부에 부호화해가지고 이제 개념을 만들고 그다음 그걸 다시 해석해가지고 출력을 생성합니다. 일단 이걸로 뭐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진짜 생성형 AI죠. 이게 엔비디아가 구현해가지고 그래서 사람 얼굴을 가지고 아까 강아지 사진 주고 강아지 사진 생성하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 얼굴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이런 일을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생성을 해보면 보시면 사람 얼굴 사진에 변형이 막 생기죠. 가짜 사진이에요. 학습한 사진을 그대로 재생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경계가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백인 흑인의 경계도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사실은 이런 그림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래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습이 사실 딥러닝이 자동 프로그래밍이나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스스로 프로그래밍 한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입출력이니까 입출력만 명시해주면 안에 내부 구조는 기계가 스스로 찾은 거고 그게 프로그램 구조죠. 그래서 신경망 구조의 프로그램 구조를 주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하게 만든 거고 네. 그래서 이거를 가짜 이미지를 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지금 AI, 초거대 AI를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아까 입력 주고 출력에 뉴런스만 층만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면 이게 중간 단계입니다. 입력 주고 층을 많이 쌓고 이 인코딩한 거 아까 인코더라고 했죠. 인코딩하고 그 다음에 저쪽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그 정보를 디코딩해서 예를 들면 기계 번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구글이 2017년에 상용 기계 번역에 들어간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쓴 딥러닝 구조인데 이미 생성형 AI. 그래서 X에다가 I love you 라고 주고 Y에다가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런 데이터만 주면 학습 데이터, 영어, 한국어, 말뭉치만 만들어서 데이터를 주고 이런 구조를 학습을 시키면 기계 번역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구글이 지금은 이걸 다시 발전했을 텐데 그래서 아까 강아지 사진 주고 강아지 사진 출력한 것처럼 사실은 X하고 Y가 뭔지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X가 Y가 사진이어도 되고 글이어도 되고 심지어는 글하고 그림을 결합한 거여도 어차피 기계는 그냥 변환을 할 뿐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근데 언어로 하면은 어쨌든 나름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영어를 주고 한국어를 생성하게 기계 번역을 학습을 시키면 어쨌든 영어의 문법을 학습한 것처럼 보이고 한국어의 문법도 학습을 한 것처럼 보이고 변환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언어학자들이 이제 멘붕에 빠지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법이나 의미나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기계가 스스로 기계 번역을 사람보다 잘할 정도로 문법 의미를 가진 것처럼 보여요. 진짜로 가졌느냐 아니면 아니라고 할 거냐는 철학적인 문제도 있고 논의 대상입니다. 가졌다면 가진 거죠. 어쨌든 번역을 해내니까. 근데 사람처럼 한 거는 아니고 해석을 하기는 좀 어려워요.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한국어를 하는데 네이티브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웠잖아요. 저희 머릿속으로 그냥 나오는데 머릿속에서 제가 설명할 수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냥 배운 거예요. 어쩌면은 기계가 지금 그렇게 배운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그 스피커들이 배우는 과정을 오히려 흉내낸 겁니다. 문법을 먼저 배운 게 아니고 그냥 말하는 걸 먼저 배운 다음에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문법을 공부하고 뭐 단어 의미가 이러니 뭐 이런 거를 오히려 책에는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아까 글을 주면 글을 생성하고 그 그림을 주면 그림도 생성하지만 이미 이게 2018년인데 벌써 지금 챗GPT가 이게 이제 상용화에 온 건데 사진 5장을 주고 각각의 사진에 대해서 사람들이 글을 달아준 이런 학습 데이터를 학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사진만 주면 사진 5장을 주면 기계가 스토리텔링을 해줍니다. 글을 써줘요. 5장의 순서까지도 생각해가지고. 이런 게 벌써 2018년에 이런 챌린지 대회가 있었고 저희가 서울대에서 나가서 우승한 요 아키텍처인데 보시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사진을 잘 분석하는 딥러닝 모델을 보완해가지고 적용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글을 또 생성해야 되니까 글을 잘 생성하는 딥러닝 모델을 해가지고 잘 결합을 해서 복잡한 이제 딥러닝 구조가 돼서 어쨌든 그래서 사진을 주고 그러니까 그림을 주고 사진을 주고 글도 생성하는 게 이미 2018년에 어느 정도는 됐고 물론 이때는 아주 잘하지는 못했어요. 지금은 이런 게 이제 초거대 AI로 오면서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거를 약간 요약을 해보면 지금 기술이 하는 건 상당히 온갖 거를 다양하게 하지만 원리적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기반 원리로는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입력 주고 뭔가 딥러닝 형태로 층을 많이 쌓거나 뭐 트랜스포머도 딥러닝의 구조입니다. 해가지고 출력을 생성하는데 입력을 사진을 주고 사진을 주면 페이크 이미지를 만들고 첫 번째 것처럼 그 다음에 입력에 사진을 주고 출력은 글을 생성하게 하면 이미지 캡셔닝을 하고 사진 주면 이미 챗GPT가 합니다. 사진을 주면 글로 설명을 해줘요. 그 다음에 반대로 입력에 글을 주고 출력을 사진을 하면 내가 글을 써주면 그거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려줘요. 역시 챗GPT가 지금 최근에 상용화했어요. 그 다음에 글을 주고 글을 생성하는 이게 채팅하는 거죠. 이미 하던 거죠. 글을 주면 대화를 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스케일이 복잡해지고 초거대 AI로 발전하면서 입출력, 특히 출력이 아주 큰 복잡한 그거를 생성할 수 있는 게 사실 지금 발전합니다. GPT가 뭐 한 페이지, 2페이지 글을 써주죠. 옛날에는 1,0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이런 거 정도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생성을 하는 게 달라진 거고, 지금 초거대 AI, 뭐 GPT의 트랜스포머는 예를 들면 이렇게 구현을 한 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오토 인코딩, 간단한 것처럼 뭐 인코더를 복잡하게 만들고 디코더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예를 들면 이것도 기계 번역인데 아주 복잡한 그 문장을 아주 잘 분석하고 의미도 잘 찾을 수 있게 그래서 발전한 거고 계속 사실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최근에는 파운데이션 모델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텍스트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그 언어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게 large language 모델 이렇게도 부르죠. 그래서 unsupervised pre-training 것처럼 그다음 제너러티브 모델, 뭐 라지 랭귀지 모델, 멀티모달 AI. 아까 모달리티가 언어만 있는 게 아니고 시각하고 같이 있으면 멀티모달이라고 부릅니다. 멀티모달의 AI 이런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언어만 생성하는 게 아니고 그림도 생성하고 그다음에 음악도 생성하고.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로 보면 하여간 계속 이게 초거대 AI죠. 우리말로는 초자를 추가해가지고 그냥 거대 AI인데 해서 초보대 AI로 지금 보시면은 그 2021년 데이터임에도 불구하고 익스포넨셜로 지금 커지고 최근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스케일의 경쟁이고 어떻게 보면 이걸 또 GPU가 모자라기 때문에 GPU를 구매해야 되니까 사실 자본 싸움이 돼버린 이런 AI 연구가 이제 자본 싸움이 돼버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으로 드렸는데 글을 써주면 그림도 생성해 주는 거. 이미 아마 챗GPT 4를 써보신 분들은 이거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뭐 강아지가 쇼핑 카트를 타고 그 다음에 뭐 해변에서 쓰는 선글라스와 모자를 쓴 그림을 생성해 줘. 그러면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거는 구글이 한 건데
구글에 이미.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보시다시피 비디오도 생성해줘. 비디오는 사진을 시퀀스로 계속 생성하는 거니까 앞에서 생성한 거를 입력으로 주고 다음을 또 생성하고 그걸 다시 입력으로 하고 또 다음을 하고 계속 하면은 비디오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소라라고 지금 오픈 AI가 최근에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좀 더 놀라운 건 사실 챗GPT가 보시면 프로그램 코드도 생성합니다. 프로그램도 짜줘요. 그래서 코딩 교육이 지금 달라져야 돼요. 글만 써주는 게 아니고 근데 프로그램 코드도 그립니다. 글자죠.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한테는 코드가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봤거나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기계한테는 더 쉬운 글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이 쓰는 자연 언어는 우리가 컨텍스트 센시티브 랭귀지 그래서 옆에 무슨 단어가 있느냐에 따라 단어 의미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어려운데 해석이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는 사실은 다 컨텍스트 프리 랭귀지라네. 옆에 무슨 단어가 있는지 단어의 절대 의미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계한테는 사실 더 쉬운 언어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코드를 생성하는 건 사실 자연 언어 생성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일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가 인터넷에 많이 돼 있고 오픈소스화에 돼서 학습할 데이터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걸 다 학습하면 이미 한 거고, 그래서 코드도 생성할 수도 있는데, 물론 여전히 조금 이따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아직은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hallucination 이런 것도 있어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사실 오류가 있는 코드도 생성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계가 메모리 용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코드 다 학습해가지고 전 세계 글을 읽은 것처럼 코드를 다 읽어가지고 공부하면 코딩 실력은 계속 향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웬만한 정도의 코드는 사실은 거의 다 알려진 코드는 적어도 사람보다 잘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입니다. 넘어가는 게 되나요? 예. 그래서 최근에 로코드, 노코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이미 됐습니다. 그런 거에 벌써 AI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AI 직업을 얘기하자면 제가 컴퓨터공학부 교수인데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의 직업을 스스로 앗아가는 것 비슷한 게 벌써 시작됐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한테 물어봐서 생성하는 딱 남의 거 베껴가지고 공부한 것만 하는 건 아니고, 그거보다 그 원천적인 거, 더 좋은 코드, 내지는 만드는 알고리즘, 이런 사고하는 거를 여전히 사람은 해야 되고, 아직 기계는 비교적, 그러니까 옛날에 인도에다가 우리가 코딩 같은 거 의뢰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대신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알고리즘 자체를 생각해야 되는 건 여전히 컴퓨터공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로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 그거를 하나하나 앗아가 나중에 토론할 내용일 것 같습니다. 계속 기계는 따라는 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앞서서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하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뒤질 수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근데 생성을 한다는 게 그래서 글을 쓰고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모든 업무, 심지어는 논문도 그리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도 그리죠. 이미 그 코파일럿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이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죠. 내가 글을 써주면 그거 파워포인트 10장으로 만들어줘. 그러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미 상용화됐어요. 제가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모하는 걸 봤는데,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만든 것도 이미 있는 게 많이 있으면 그것도 학습하면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학습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어마어마한 사실은 혁명이에요. 사람이 직접 프로그래밍 하는 게 아니고 그 파워포인트 만든 사례들을 계속 공부하면 더 좋은 거를 계속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지적인 작업을 기계가 지금 상당 부분 도와주고 대체하기 시작했고 직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린 인간이 할 일은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단지 더 가치 있는 거, 더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해야 되고 AI한테는 좋은 툴, 좋은 보조자 아니면 조수 같은 걸로 활용을 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고 인간은 더 가치 있는 일, 더 중요한 일을 찾아내 가지고 하는 거는 계속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예일 것 같은데 예술가들이 지금 기계가 생성하는 그림을 상당히 예술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아주 창의적이고 세상에 없는 거라는 측면에서. 근데 제가 보기엔 예술의 정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어쨌든 기계가 생성한 거는 적어도 인간이 그렇게 뭐 가치 기준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그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새로운 예술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나는 일을 봤는데 사실은 너무나 훌륭하고 중요하죠. 근데 다음이 뭐냐를 생각에 이제 해야 될 텐데 특히 이제 보면은 텍스트나 이미지를 가지고 초거대 AI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본 경쟁에 들어가서 사실은 이걸로 우리나라가 리드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놓쳤고 심지어는 선진국 안에서도 결국은 한두 회사가 독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자본 싸움에 들어가서 그래서 새로운 분야에서 예를 들면 5년 후, 10년 후에 리딩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발굴해서 그거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관점을 잠깐 보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있는 게 잘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해를 아직 하는 게 한계가 있고 hallucination 이런 환각 현상도 있어서 거짓말 비슷한 것도 하고 그러니까 trustworthiness 믿을 수가 없고 100% 신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단점이고 한계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에너지도 어마어마하게 써요. AI가 에너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사실 공해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계속 피드백을 필요로 해요. 여전히 사람이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챗GPT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뒤에서 사람들이 계속 다듬습니다. 사용자들이 전 세계에서 쓰는 거가 다 데이터예요. 실제로 써보시면은 대답을 잘 헷갈릴 때는 A, B를 줘놓고 어느 게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다 학습하는 데이터예요. 내가 A를 선택하는 순간 학습한 거예요, 벌써. 그래서 계속 쓰는 게 사용자들이 쓰는 게 챗GPT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짜 문제는 이런 거의 원인이 뭐냐면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이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았는데 실존주의 철학에서 AI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이 지식을 습득한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글자로만 공부를 해서 글을 배운 거예요. 한번 세상을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이 마우스 이런 거 포인터를 만져본 적도 없고 써본 적도 없고 이런 소리도 심지어는 이게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포인터에 소리도 있고 온갖 정보가 있는데 그냥 포인터라는 글자가 들어간 문장만 다 읽은 거지 사실은 그게 근본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의 being in the world,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뭔가를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근본 한계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 생기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보기엔 그림이 한 가지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 사진만, 동물 사진만 가지고 그림을 공부를 시키면 그런 다음에 사람이 들어있는 사진을 프롬프트로 주면 챗GPT는 모든 게 동물로 보이기 때문에 사람 얼굴이나 눈이나 모든 걸 동물로 다 만들 수밖에 없어요. 공부한 게 동물밖에 없으니까. 프리미티브. 그래서 저런 사진이 나오고 그게 이제 hallucination. 그래서 좋게 보면 상당히 똑똑한 겁니다. 공부한 거를 그대로 써서 사람 얼굴조차도 어떻게든 동물로 바꿔가지고 가장 가까운 걸로 한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똑똑한 건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면 여기 지금 예를 들면 learning을 할 때 embodied learning 몸을 가지고 세상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세상하고 교류하면서 학습한 것처럼 embodied learning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피지컬한 파운데이션 모델 그냥 텍스트로만 된 거나 이미지로만 된 게 아니고 물리적인 거를 갖는 그 다음에 LLM도 embodied LLM 언어만이 아니고 말을 통해서 행동을 하면서 체화된 이런 랭귀지 모델.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구조 자체도 피지컬한 거. 그래서 사실은 물리적인 세계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약간 로봇과 같은 센서하고 액추에이터를 갖춘 이런 AI가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약간 피지컬한 AI 아니면 embodied AI
아까 실존주의 철학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하이데거 같은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에 철학에서는 얘기해 놓은 거를 AI가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걸 통해서 실세계에 나가가지고 열린 세계에서 문제를 푸는 이런 AI가 그래 나가서 학습을 하면 이제 아까 이런 그런 한계나 이런 거를 극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기술적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 기계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엔 진짜 다음 AI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몸을 쓰는 AI, 신체를 가지고 몸을 쓰는 AI,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행동으로 진짜 보여주는. 근데 이런 연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됐고 여기 잠깐 그거 소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미 구글이 한 건데 물 좀 갖다 줘 하면은 말을 해주면 이미 행동으로 하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사과를 학습하면 사과에 대해서 진짜 알고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이런 현상은 상당히 줄 수 있고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논의거리입니다. 할루시네이션을 완전히 없앨 수 있냐. 예,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요거 비슷한 걸 사실 최근에 데모에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게 로보컵에서 하는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가정환경에서 로봇이 말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로봇이 수행해주는 이런 대회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불란서에서 할 때 우승을 했는데 로보컵이라는 대회, 이거 가사 로봇 같은 대회입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말을 쓰기는 합니다, 이미. 근데 지금 챗GPT처럼 자유로운 대화는 조금 사실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제한된 언어로.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 요게 이제 재밌는 최근에 더 최근의 예인데, 이제 신체를 가진 AI가 되면 상당히 유용한 거. 이게 디짓이라는 로봇인데, 에질러티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 꽤 오랫동안 만든 건데, 최근에 이게 아마존이 이거를 도입해가지고, 지금 아마존 물류 창고를 자동화하는 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CES에서 이게 사실은 센세이셔널 했던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처럼 닮은 게 박스를 들어서 움직이고,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물류 창고 육체 노동을 AI가 이제 대신해주는 이런 거를 제보했습니다. 소리가 안 나와서 여기 조금 그런데 예,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것도 이거는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3년 전부터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은 예, 사실은 테슬라는 테슬라 자동차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을 넣어서 완전 자동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사실 가격이 그러면 싸져야 되는데 그거는 아직은 미지수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로봇이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신체를 가졌는데 사람 몸까지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는 환경에서 그대로 사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장점이고, 학습을 할 때도 사람이 가르치죠? 사람하고 모양이 비슷하니까 내가 제스처를 하면 그걸 그대로 데이터로 모아가지고, 아까 무감독 학습, 강아지 사진 주면 강아지 사진 생성하는 것처럼 그거를 복제하듯이 학습을 하면 무감독 학습으로 로봇이 사람을 흉내내가지고 일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로 하는 거에 사실 장점인데 기술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되게 정교한 데이터를 사람하고 모양이 비슷한 걸 해서 그대로 복제를 모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아주 최근입니다. 이게 이미 챗GPT를 완전히 붙였어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주변 환경을 보고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지각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걸 다시 지각하고 하는 이제 완전한 인지 에이전트가 사실은 그 로봇한테 그 앞에 보이는 거를 한번 설명해줘. 챗GPT는 못하는 일이에요.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건 앞에 당신이 있고 뭐 물건이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먹을 거를 좀 줘. 그러면 사과를 집어서 줘요. 사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먹을 걸 달라고 했는데 사과를 집어줘요. 그리고 왜 그러면 사과를 줬냐?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유를 설명해 줘요. 먹을 거 달라 그랬는데 먹을 게 사과밖에 없으니까 사과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상당한 지식이나 이런 거는 챗GPT가 언어를 어마어마한 글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까지 로봇은 몸만 했지 또 반대로 지식이나 지능은 별로 없었어요. 지금 생성형 AI를 통해서 쌓인 지식하고 그 몸만 가졌던 로봇이 두 개가 결합하는 순간 사실은 아까 hallucination 이런 현상도 줄일 수도 있고 진짜 지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몸으로까지 해주는 인간의 육체 노동, 화이트 칼러만 대신하는 AI가 아니고 화이트 칼러 직업만 대신하는 AI가 아니고 블루 칼라 직업까지도 대신하는 AI가 사실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여기는 데모입니다. 아직은 데모란 얘기는 항상 저렇게 잘하거나 무조건 잘한다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데모는 사실은 데모예요. 비디오는 아직은.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거에서 미래 비전을 보여준 거고 사실은 이걸 만든 회사가 9천억 원인가 투자를 받았어요. 9천억 원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저거 90이나 900이 아니고 9천인가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그래서 뭐 명확히 예, 피겨 그죠? 예. 그래서 네, 이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뭐 아직은 연구하거나 기술 개발해야 될 것들이 꽤 남아있긴 하고요. 근데 지금 아직 랭귀지 모델만 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서 어마어마한 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 인간의 육체 노동을 하는 데 임팩트를 주는 새로운 AI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엔 우리도 빨리 해서 이제 아직은 출발선상인 글로벌하게도 이게 안 넘어가는데 똑같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뭔가 느려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만 잠깐 보여드리고. 그래서 아이쿠야. 마지막 슬라이드만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서 딥러닝을 통해서 한번 크게 진보를 했고요. 사실은 인공지능이 특히 학습을 한다는 거에 산업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초거대 AI가 나와서 기능적으로 다시 한번 점프를 했는데 거기 있는 아직 단점이나 미래를 생각하면 엠바디드 AI, 진짜로 몸을 가지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일을 해줄 수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넘어서 그런 AI가 가면 AI의 임팩트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인간의 노동력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진짜 기술적으로는 인간 수준의 AI를 뭐 AGI, AI, 저는 이제 휴먼 레벨 AI를 사실 선호해서 쓰는데 똑같은 말이 AGI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일어나는 일로 보면 생각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퍼지능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 발표는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